단 한마디가 제 65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한마디가 저를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풀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그 너무나도 천진하고 잔인한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힌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지기로. 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족들 앞에서.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처럼 이름 없는 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자, 올해 65입니다. 저는 이렇다 할 경력도 내세울 만한 재주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20살에 동네 공장에서 만난 남편 이영사와 결혼해 45년간 저는 이 집의 태양이었고 공기였으며 그리고 하녀였습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로 시작해 아들네 위에 뒷바라지, 그리고 두 손주의 육아까지. 그것이 제 하루였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영수는 정년퇴직 후 취미인 등산과 게이트볼에 빠져 살았고, 아들 민준이는 아내인 혜진이와 맞벌이를 하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아이, 즉 제 손주인 초등학교 3학년 지민이와 유치원생 지훈이의 양육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청소, 빨래, 장보기, 그리고 저녁 준비.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데려와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우는 일. 매일이 그 쳇바퀴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기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웃음이 저의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의 그 헌신은 가족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아닌 그저 그 자리에 당연히 존재하는 공기 같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남편 영수를 위해 혈압약과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차립니다. 남편은 밥은 진밥, 국은 맵지 않은 뭇국, 반찬은 멸치볶음 3가지를 고집합니다. 그 오랜 습관을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6시 반이 되면 위층에 사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혜진이가 내려옵니다. 민준이의 와이셔츠는 한치의 주름도 없이 다려져 있어야 하고, 혜진이가 마시는 커피는 원두를 직접 갈아내린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출근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마치 전쟁터의 사령관처럼 집안을 누비고 다닙니다. 7시 반, 손주들이 일어납니다. 손녀 지민이는 매일 아침 머리를 예쁘게 따주지 않으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유치원생 지훈이는 참버릇이 험해 머리가 까치집이라 그것을 바로 잡는 데만도 한참이 걸립니다. 아침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알림장에 도장을 찍고 물통을 챙겨주고 마침내 두 아이를 현관에서 배웅하고 나면 시계는 벌써 8시 반을 훌쩍 넘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저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립니다. 점심때가 되면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점심을 차리고 오후에는 저녁장을 보러 시장에 나갑니다. 100원이라도 싼 콩나물을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시장 3군데를 도는 일도 허다합니다. 저녁이 되어 손주들을 데리고 돌아와서는 잠시 놀이터에서 놀아준 뒤 다시 저녁 식사 준비에 매달립니다. 아들 레이가 피곤해 지쳐 귀가하는 저녁 8시쯤에는 식탁 위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어야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뒷정리와 다음날 준비. 제가 마침내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이 잠든 밤 11시가 넘어서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 역시 지쳐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누구도 저의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 숨을 쉬는 것과 똑같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첫 분열이 생긴 것은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주들까지 누구 하나 제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용기를 내어 얘들아, 실은 오늘 내 생일이란다 라고 말을 꺼내자 모두 순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혜진이가 마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과장되게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생일 같은 거 일일이 챙기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호호호. 그 아기가 담긴 가벼운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나무라기는커녕 혜진아 말이 심하잖아 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비싼 선물이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축하해요, 늘 고마워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며느리 혜진이의 저에 대한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좋으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이며 애 보는 거며 다 해주시잖아. 꼭 공짜 가사 도우미 같아. 그리고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손녀 지민이의 피아노 발표회를 위해 아침부터 동분서주했습니다. 지민이의 드레스에 빳빳하게 다림질을 하고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발표회장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객석 맨 뒷자리에서 숨을 죽이며 아이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제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투정을 하는 손주들을 재우고 어지러진 거실을 치우고 다음 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을 마치고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 혜진이가 제게 들으라는 듯이 치민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아 봐. 엄마랑 아빠는 매일 이렇게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우리 지민이 피아노도 가르치고 예쁜 옷도 사주는 거야. 그러니 비교해서 할머니는 참 좋으시겠다? 그 말의 의미를 몰라 제가 고개를 들자 혜진이는 생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되니까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 끈적끈적한 아기가 담긴 말.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반박하기도 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 지민이가 잔인할 정도로 순수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엄마랑 아빠는 일하느라 힘든데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의 65년 인생을 지탱해온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 혜진이가 평소 아이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이 집에서 존경받아야 할 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짐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 잔인한 대화를 듣고 있었으면서도 누구 하나 혜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이겠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제 지난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온 45년. 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기만 하는 도구였을까요? 동이 희미하게 터올 무렵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작은 여행 가방에 최소한의 갈아입을 옷과 통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모두에게 나는 오늘부로 엄마와 할머니를 잠시 휴업합니다. 나를 찾지 마세요. 정자. 새벽녘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멀리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포공항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보다 제주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그래, 남편이 살아생전 언젠가 둘이서 꼭 한번 가보자고 약속했던 곳이다.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오직 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남쪽의 섬 제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살아온 잿빛 도시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눈부시게 아름답고 자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제주시의 한 작은 호텔에 짐을 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누구를 위해 아침을 차릴 필요도 빨래를 널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 그것이 이렇게나 달콤하고 해방감을 주는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목적지 없이 제주의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오래된 돌담길을 걷고 동문시장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탑동 해변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각자의 삶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상의 넓고 아름다움에 감동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머나먼 제주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무렵 서울의 저희 집에서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참한 붕괴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녀 지민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집을 나간 그날 아침 가족들은 아무도 저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 영수는 제가 없는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정자, 아침밥 아직 멀었어? 라고 침실에서 소리쳤고 대답이 없자 화를 내며 직접 냉장고 문을 열고는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늘 완벽하게 차려져 있던 그의 아침 식사 세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민준이는 다림질이 안 된 구겨진 와이셔츠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댔고 며느리 혜진이는 원두가는 법조차 몰라 부엌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손주들은 배고파! 유치원 늦겠어! 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안락한 일상이 얼마나 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동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제가 없어진 것만으로 이 집안의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린다는 엄연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겨우 제가 남긴 짧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민준이의 외침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공포였습니다. 남편은 정작 그 양반 이제 보니 아주 제멋대로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며 저를 탓했고 아들은 어머니 너무 무책임하시네. 적어도 저녁 준비는 해놓고 나가셨어야지. 라며 진심으로 분개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혜진이여 이르러서는 어머님 정말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네.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라며 체면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저의 65년간의 헌신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는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편리한 가사 로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편 저는 제주에서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생활에도 익숙해질 무렵 저는 애월 해변가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상처받은 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주인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었는데 다부진 체격에 강인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자.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지혜와 그리고 저와 어딘가 닮은 듯한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옥자 씨가 제 맞은편 자리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자 씨, 실례지만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으신 모양이요. 이곳에 오실 때 정자 씨 등은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의 등을 하고 있었소. 저는 뜨끔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라면 이야기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신세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4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손녀의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집을 뛰쳐나온 사연까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준 옥자 씨는 이윽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려.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셨구려. 하지만 정자 씨,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탈북민이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온 지 2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유령 같은 존재였소.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지.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최고의 예의라는 것을. 옥자 씨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산다? 그것은 제가 지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가치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수의 아내로서, 민준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지민이와 지훈이의 할머니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자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재주도 취미도. 제가 약한 소리를 하자 옥자 씨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당신은 45년간 가족을 위해 매일 맛있는 밥을 지어오지 않았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훌륭한 재능이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정자 씨, 우리 게스트하우스 주방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 마침 일손이 부족해서 곤란하단 참이었는데. 물론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겠소. 일을 한다고요? 이 65살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옥자 씨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내딛는 기념비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주방일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를 맛본 젊은 여행객들이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 생각나요. 라고 말해줄 때 그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가득 채워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하는 기쁨과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기쁨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새로운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 무렵 서울의 가족들은 마침내 혼란의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넘쳐났고 빨랫감은 산처럼 쌓였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영수는 등산 모임에서 부인 가출하셨다면서요 라는 소문이 돌아 망신을 당했고 며느리 혜진이는 아이들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유치원 선생님에게 핀잔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연이은 편의점 도시락과 수면 부족으로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상사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의 존재가 단지 공기가 아니라 이 가족을 지탱하는 대들보였다는 엄연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쪽지 한 장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감퇴해서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신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아들은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치매.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것은 저의 이기심과 병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통해 제가 제주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들 레위는 휴가를 내고
제주까지 저를 연행하러 찾아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저를 발견한 아들 내외는 마치 죄인을 찾아낸 형사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들의 그 위선적인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너희가 걱정한 건 내 아니가 아니었을 텐데? 너희 자신들의 불편한 생활이었겠지. 저의 너무나도 냉정한 태도에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줄 알고 밤잠도 못 자고 걱정했다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왜 내 생일날 이제 축하받을 나이도 아니시잖아요 라고 말했니? 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편하시겠다고 말했니? 저의 추궁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지쳐서 내 인생을 되찾으러 이곳에 온 거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가사 도우미도 보모도 아니야. 나는 김정자라는 한 명의 인간이란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기세가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그만두시고 같이 서울로 가요. 네? 아들의 말에서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귀찮은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주에 온 이후 내내 준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 놀라 소리친 것은 제 남편 영수였습니다. 그가 아들 내외와 함께 이곳까지 따라와 멀찍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집을 나오기 전날 밤 저는 남편의 베개 밑에 제 도장이 찍힌 이 이혼 서류를 놓아두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나를 데리러 와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두 번 다시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결심하셨다. 너희 같은 자식도 신세 지느니 차라리 나랑 둘이서 이 제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이다. 물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아들 내외에게 그 어떤 진실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그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의 아니란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내민 이혼 서류 사본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뻔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아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어댔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네 아버지는 너희들의 이기심에 진절머리가 나셨다. 이제부터는 나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물론 그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영수는 늘 묵묵히 제 말에 따라주는 유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곳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정자 여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설득해 주세요. 저희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두 분께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너무나도 편리한 말을 차갑게 흘려들었습니다. 효도? 너희가 말하는 효도라는 게 대체 뭐니? 나를 공짜 가사 도우미로 그리고 네 남편을 귀찮은 늙은이 취급하는 것이니? 저의 비꼬는 듯한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는 너희가 직접 연락하거라. 만약 네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가닥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그 점점 작아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깊은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남편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주까지 찾아왔던 일, 그리고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가 저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윽고 들려온 것은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정자, 미안하오. 내가 가이싱 없는 팟에 당신에게 평생 고생만 시키고 결국에는 아이들 앞에서 그런 힘든 역할까지 하게 만들었구려. 나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격이야. 저는 남편의 그 진심 어린 사죄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는 틀렸었소. 아이들을 너무 오냐 키웠고 부모의 도리라는 이름 아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너무 희생했어. 이제부터는 나도 변하겠소. 당신과 둘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고 싶소. 그러니 돌아와 주지 않겠소. 그 따뜻한 말이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과 그리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내외, 심지어 화상통화로 손주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불만과 서운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이기심을 눈물로 사죄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아이들에게 과도한 기대와 희생을 강요해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저희는 새로운 가족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저희 부부는 앞으로 손주 양육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책임하에 키운다. 둘째,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모두 당번을 정해 실행한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가족 모두가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는 저희 자신의 인생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고 취미를 갖고 싶으면 갖는다. 아이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 규칙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어온 우리 가족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아지고 또 조금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익숙지 않은 집안일에 허둥대는 아들 내외의 모습은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손주들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늠름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설거지 당번을 놓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에 있는 옥자 씨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게스트하우스가 잡지에 소개되어 이제는 예약하기 힘든 명소가 되었다는 소식과 그녀 자신도 좋은 인연을 만나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정자 씨, 당신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었소. 당신도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그 푸르렀던 바다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외롭지만 소중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부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사교 댄스 강습에 참여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치였던 남편은 역시나 어설픈 스텝으로 제 발을 몇 번이고 밟았지만 그 서툰 모습이 어쩐지 사랑스러워 저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강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자, 나 앞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게 아주 많소.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 오로라도 보고 싶고. 당신은 어떻소? 저는 남편의 팔에 살며시 제 팔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여보. 저는 다시 한번 그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옥자 씨가 타준 커피가 마시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 저희의 두 번째 인생은 아직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희에게는 함께 손을 맞잡고 그것을 넘어설 각오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도 함께 저희 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며느리 혜진이가 최근 요리교실에서 배웠다는 특제 찜닭입니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와 함께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결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 저는 분명 한 번은 가족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므로써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2번 다시 같지 않았다. 저는 가족 안에서 당연한 존재가 되어 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집을 나옴으로써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가족 관계에 숨이 막힌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부디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